이슈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보는 라디오는 정봉주를 위해서 나왔다. 하하, 이런 말씀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알리는 말씀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될 말씀. 자,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죠. 정봉주의 정치쇼 공개 방송합니다. 자, 목동 SBS 1층에 있는 락 스튜디오에서 오픈 스튜디오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제는요, 여의도 UFC. 함께하실 여의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표창원, 김경진, 이정미 의원님들, 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국민의당 김경진, 그다음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합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신청하시거나 언제든지 SBS 홈페이지 정봉주의 정치쇼 게시판으로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정치 1도 모르는 분들 혹은 정치 고수 다 듣는 방송입니다. 정치 1도 모르는 분들도 정치 구단으로 만들어드리는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 자, 우리들에게 돈 팍팍 밀어주는 사람들 있죠. 법적으로 돈 되는 분들 스폰서. 잠시 뒤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칼을 댔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출 규제, DTI, LTV, DTI도 강화했다는 내용인데 적절했다, 아니다, 확실한 한 방이 없다, 평가가 분분합니다. 대체적으로 중강도 정도의 강도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집값 어떻게 된 내용이길래 정부에서 칼을 뺐는지 6.19 부동산 정책 이후 시장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선 BSI 경영연구원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BSI가 뭐예요? 부동산 시장 인스티튜트, 부동산 시장 연구.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인철 경제 전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보는 라디오니까요. 어느 분이 안 보이시는 건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잘 보이는데요? 되게. 아니 여기로 하는데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네. 하고 마이크. 이거 PD들이 하는 건데 내가 하지. 자, 이 기자님. 네. 어디 경제 전문 기자예요, 근데? 저는 이제 경제 전문에서 예. 이제 지금 소속에서 나와서 지금 독립을 했습니다. 프리. 예. 프리랜서. 네. 그렇죠. 프리는 둘 중에 하나인데. 돈을 많이 벌든지 깡통 차든지.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어요? 예. 그럼 뭐 깡통도 차고 돈도 못 번다는 얘기. 자, 전문가분들 말씀드린데 오늘 부동산 대책 무척 관심들 높은 주제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97님 벌써 문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자, 오늘도 문자 참여 부탁드리고요. 버스에서 듣고 계신 분들, 택시에서 듣고 계신 분들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함께 틀어놓고 계신 분들, 회사에서 틀어놓고 계신 분들 샵 1035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어제 정책 내용 기자님 브리핑. 네. 어제 그 6.19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일단 서울 전 지역 입주 전까지 등기 시까지 이제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이제 11.3 지난해 11.3 대책에서 37곳이 지정이 됐는데 청약. 예, 그렇습니다. 청약 뭐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예, 말이 좀 어렵죠. 예, 일단 37곳이었었는데 그게 세 곳이 더 늘어나서 40곳입니다. 예. 늘어난 세 곳은 경기도 광명, 부산의 진구, 부산 기장군이 추가가 됐고요. 진구 기장. 네. 자, 37곳 기존은 어디였었어요? 서울자치구 25개 다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뭐 경기도 과천, 성남, 부산, 세종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네. 37곳에서 40곳으로 늘었다. 늘었습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이들 지역은 이제 주택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줄어들고요. 아하.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뒤따릅니다. 예. LTV.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재건축 규제도 강화가 되는데요. 오호. 재건축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채만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어떤 가수요, 투기 수요 예. 막겠다.
부동자금의 흐름을 좀 막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경착륙만큼은 막아보겠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어떤 이 국지적 혹은 뭐 핀셋 규제로 요약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좀 큰 구체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분이 김종수 원장님이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설명하시겠어요? 가위바위보 고 이긴 사람. 저는 가위바위보 원래 좀 약합니다. 아니, 하기도 전에 졌다고 어떻게 해요? 졌다 가는 게 이기는 거니까요. 아, 요거를 그거 하시는 김에 전매 금지 의미, 그다음 청약 조정 대상 의미, 그다음 재건축 규제 강화는 좀 설명을 했는데 네. 전매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걸 듣는 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도 얘기를 못 해. 알겠습니다. 예, 전매 금지. 전매 금지. 입주 전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예.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 그동안은 사실 강남 4구에 대해서 이제 분양권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돼 왔습니다. 예. 입주하고도 등기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때까지는 사고 팔지 말아라. 물론 뭐 재산권 침해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시행을 해왔고요. 앞으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전매 금지 지역을. 그렇습니다. 어허. 당장 이제 앞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은 예. 입주하고 등기가 날 때까지 사거나 팔 수가 없습니다. 없다. 자, 돌발 질문. 강남 4구 어디예요? 네. 강남 사고요.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아, 또 강남 강남 서초, 예, 강남 4구 어디예요? 예, 강남 서초, 그렇죠. 송파 이제 이 강동. 강동까지 강동. 포함이 아, 됩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예. 여기가 지금 부동산 과열되고 있다라고 정부가 아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그래요? 조선시대 한 것 같은데 언제든지 기억도 안 나.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예. 버블세븐, 버블세븐 대못을 있었죠. 받겠다. 아, 이 버블세븐의 네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청약 조정 대상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지난 11.3 이 대책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데요. 돌발 질문 11.3은 10월 13일에 11월 3일이에요. 2016년 11월 3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다 알 것 같죠 사람들이. 11.3은 10월 13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1.3이 11월 3일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돌아선. 맞습니다. 그래요. 당시에 이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요. 예. 이때 이제 청약 조정 대상이라는 게 뭐냐? 규제 강도가 투기 과열 지구보다 한 단계 낮은 강도가 좀 낮은 대책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예. 투기 과열 지구 되면 거의 한 14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뒤따르는데요. 예. 이거는 조금 그거보다 강도가 약한데 그 기준 대상을 보게 되면 어떤 데를 대상으로 해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하느냐. 일단 청약 조정 대상이란 내용. 예. 그게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예.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지역. 오호. 그리고 이제 청약 경쟁률이 5대 2를 초과하는 지역. 기계적으로 딱 정해놨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5대1. 이제 예. 과열 우려가 높은 곳을 이제 지정을 하는데 청약 조정 대상. 그렇습니다. 아하. 11.3 대책에 이미 37곳을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경기도 광명도 불안하고 어허. 부산의 진구면 진구. 기장군도 불안하다라고 해서 세 곳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예. 청약 조정 대상의 내용은 내용은 이제 만일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금융규제 대출 그러니까 LTV DTI가 현행보다 10% 포인트씩 낮아집니다. 예. LTV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어서 예. 기존에는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은행권이 7억까지 대출해 줬다면 70%? 어허. 지금은 앞으로 바뀐 규정에 의하면 6억까지만 해주겠다. 6억까지만 해주겠다. 그게 바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고요. 그렇죠. LTV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언론에 나온. 그다음 DTI는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예. 내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을 따져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연봉이 8천만 원이다라고 복잡해요. 하면 연봉 1억. 연봉 1억. 예. 연봉 1억이라면 예. 이제 정 소장님처럼 연봉이 많으신 분은 아, 저는 한 10억 넘으니까 저한테 기준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라면 예. 사실은 그동안은 예.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한 해 동안 낸 금액이 예. 적어도 이제 60%. 그렇죠. 6천만 원까지는 이제 오케이다. 오케이. 그런데 앞으로는 5천만 원까지만 대출해 줘라. 그러니까 돈 버는 소득의 너무 많은 부분을 은행 이자 갚거나 원금 갚는 데 쓰는 것을 좀 줄이겠다. 즉 빚을 많이 내지 마라.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좀 이제 이해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보통 대부분이 집 사는데 어렵고 살기 어렵고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라 그러는데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었나? 이것이 목미?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이 정말 과열됐어요. 네, 많이 과열됐습니다. 예. 실제로 그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적으로 상승률이 22%였고요. 예.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52%가 전세 뛰었죠. 예. 어허. 이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예. 이러다 보니까 격차가 얼마 안 나니까 요 갭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집값 올라갈 테니까 좀 사면 안 되겠느냐 갭 싶어서 투기. 그렇죠. 아하. 갭 투자에서 뭐 대학생까지 심지어 좀 과장하면 예. 갭 투자해서 막 집을 사는 이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20채까지 직장인이 막 20채까지 사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잣돈 한 2, 3억 정도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한 10채 정도는 쉽게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과열이라고 우리가 정의하지 않으면 과연 어떤 걸 과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하. 진정한 과열의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왜 저를 노래 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과열시켰어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갭투기라고 하는 게 네. 2억짜리 아파트예요. 네. 근데 전세가 1억 8천이야. 예. 그럼 내가 2천만 원만 있으면 사. 그렇죠. 2천만 원 갖고 집을 한 채 샀네. 근데 그게 한 2억 2천으로 슬쩍 올라갔어. 그렇죠. 2천 벌었어? 야 이거 재밌네. 네. 계속하자. 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돈도 빌려갖고 그렇죠. 친구들한테 끌어갖고 그렇죠. 내가 이제 감각이 있잖아. 돈 내놔. 네. 했는데 이게 2008년도 미국에서 그렇죠. 모기지론-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면서 모기지론 터질 때하고 좀 비슷한 양상 아니에요. 그때보다 이 가계 부채의 이 비율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더 심각한 더 상태입니다. 위험하죠. 훨씬 위험합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하나 집을 빚을 간신히 내고 하나 사서 네. 그걸 은행 담보로 해서 또 집을 사라. 근데 은행 담보가 100%도 넘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50만 불짜리 집을 담보로 했는데 네. 60만 불로 해줘. 그러니까 미래 가격까지를 미리 감안해서 사전에 대출을 해줬던 거죠. 그리고 그게 집값이 한두 군데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네. 지금 현재 그 가계대출이란 부분들, 가계부채란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당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나왔을 때가 한 130% 미국 부채 정도가 한 130% 수준이었는데 예. 작년도 기준인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한 160% 정도 수준 이 정도까지 무슨 말이죠 그게? 이 가계부채 전체 이 비중이 예. 그렇게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높은 아니 상태 130%라고 하는 기준의 100은 뭐냐고요? 기준의 100이요? 아니 그러니까 소득 대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벌으면 네. 가계부채가 130만 원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걸 하고도 빚이 더 남는다는 얘기죠. 다 상환했을 때도. 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이게 상승이 된다면 그 이익으로 충분히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몇 프로? 100 몇 프로? 160% 수준을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 시그널이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우리 거거든요. 국민이 번 수입으로 빚을 다 갚고 나도 60%를 못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까지 지금 문제가 오호. 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그 하반기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란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지금 기준금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연준이 하반기에 또 한번 또 금리 올리겠다.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역전이 발생하겠죠. 아니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팩트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를 줬죠. 그렇죠. 근데 근데 과연 금리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물가는 좀 떨어지게 되나요? 물가 같이 올라가나요? 금리가 일단 상승이 되면 예. 아무래도 시중에 있는 자금이 흡수가 될 테니까 조금 물가를 좀 낮추는 그런 부동산가가 건 좀 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네. 그 충격파가 지금 얘기했던 갭투기했던 사람들, 갭투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올 위험성이 그렇죠. 있으니 한계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 이 어려운 부동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까 우리가. 방송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예. 이제 반대쪽 얘기를 하자면 어허. 지금 굉장히 이제 일부 지역의 과열 조짐을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지금 뭐 경남 과열되는 데만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경남이나 지금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인 울산, 예. 경남 이쪽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져. 아니 여기 서울 지금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 경기 이런데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국 부동산이 다 그 네. 아주 그냥 그 풍비박산 났어요. 네네. 부동산은 세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정부의 정책, 예. 금리,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인데 아하.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부정적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도 가계부채 때문에 가능한 대출을 줄여라. 뭐 2년 전에 비해서 정부의 정책이 180도 바뀌어졌죠. 예. 젊은 사람들이요 빚내서 빚 그렇죠. 져라라고 하던 것이 가계부채가 이제 커지고 그 부작용이 심각해질 거니까
차라리 이제 대출을 옥죄는 방향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예. 금리는 지금 올라가는 조짐이고. 한국은행이 1년째 기준금리를 연 1.25%를 유지하고 있지만 예. 이미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줬다라는 이유로 대출 금리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미 1금융권뿐만이 아니라 2금융권까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한 이유로 대출을 못 받게끔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세 번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올 연말서부터 이제 물량이 당장 쏟아지기 시작하죠. 하반기부터 20만 채가 남아들고요. 내년에 합치게 되면 70만 채가 남기 때문에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올라갈 요인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이렇게 국지적 과열을 보이는 건 유동성입니다. 국지적 과열.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은행에 예금을 맡겨두면 어허. 이자가 이제 소득세를 빼고 나면은 거의 0%입니다. 1% 남짓 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 화랑이죠. 부동산 시장 화랑입니다. 가상화폐에 굉장히 투자하고 있어요. 금 가격도 다시 올라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이 투자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과열되는 부동산 지역으로 오고 있고 국지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익 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바로 개미들의 무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죠. 이제 부동산은 틀립니다. 옆집에 있는 누구누구 아줌마가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어허. 나도 해야 된다. 어허. 뭐 이런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아, 옆집에 돈 벌 때 뭐 했지? 그렇죠. 그럼 무능한 남편, 예, 그렇죠. 무능한 부인. 예. 당신 재테크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 내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못하고 있지. 왜 그러지?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뒤늦게 정말 시그널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적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듣고 있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희준님 과열 맞아요. 여기 대구도 2억 올랐어요. 유유. 1616님 저는 정말 부동산 1도 몰라요. 정치쇼 들으면서 10은 알게 되나요? 그렇게 해주세요. 부자 되고 싶어요. 아, 우리가 이거 부동산 컨설팅 프로그램이 아닌데. 자,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갈등이 있어요. 네. 나 한 2, 3천만 원 있어. 모아놨어 조금. 그리고 부모한테 좀 땡길 수 있어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집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갭 투자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값 올라간다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한 푼도 안 쓰고 서울에서 집 살려면 한 푼도 안 쓰고 직장인 12년 모아야 된다는데 이 기회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 충동.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 한 1년 전이었습니다. 해봐서 아는데 하는 거 그분 닮았고 별로 안 좋은데. 그거 아니고요. 네. 제가 기자 시절에 예. 1년 전 지금 기자니? 뭐 지금도 뭐 물론 전문 기자입니다만 예. 제 후배 기자가 부모님이 이제 여윳돈을 가지고 제가 고향이 제주도여서 제주도에 투자하려고 한다. 아하. 저보고 이제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예. 네? 고향이 제주도라는 이유로 지금 투자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아서 어허. 야, 참 너 기자 헛똑똑이다. 지금은 한창 이제 이 중국 수요 때문에 이제 굉장히 버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뒤따라가면 정말로 나중에 손해 본다, 아하. 큰 코 닥친다라고 이제 예. 조언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갭 투자한다는 거 굉장히 무리입니다. 오. 왜냐면 아니 예를 들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나 2천만 원 날릴래. 그래도 몸 한번 걸고 싶어. 2천만 원 나 나중에 벌게. 그러면요. 저는 2천만 원 있다고 해서 갭 투자를 하지 않고요. 네. 저 2천만 원 있다고 차라리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저한테요? 아니, 정치인한테 기부 안 합니다. 저 정치 아니에요, 방송인. 방송? 아니 그런데 그럼 지금 갭 투자하는 분들 위험하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듣는 분들이 자 돌발 질문. 네. 저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위험하다고 지들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듣고 부동산 정책 듣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머니 돈 아바의 노래입니다. 노래 듣고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종선 BSI 경영연구원 원장님, 이인철 경제전문기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2부에 들어가서는 구체적인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까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긴급 투입됐습니다. 조명래 당국대 도시적 계획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거짓말하니까 좀 민망해지죠. 교수님 시계가 멈춰갖고 멈춘 시계를 보고 있다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어느 분이 얘기하다가 멈췄죠? 기억 안 나요? 하도 웃어서 같이 하다가 예, 그러면 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소희님, 주식시장 보면 상승하다 급락으로 전환하는 거 순식간이지요. 이런 경고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좋다 할 때가 상투고 꼭지일 때가 많아요. 3949님, 다른 데는 집값이 다 오른다는데 왜 우리 집값은 오르지가 않지요? 부동산 과열 다 거짓말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서울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대도시 중심으로.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부동산이 거의 폭망이다. 정수진님, 5년 만에 종로 명로에 나갔는데 비어있는 상점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임대비가 터무니없고 부동산 거품 심각한 것 같아요. 자, 임근성님, 갭 투자가 뭔가요? GET가 아니라 GAP입니다. 갭.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네. 아우, 그 차이 갭. 그죠? 네. 2억짜리가 전세가 1억 8천. 그럼 갭이 2천만 원밖에 안 돼. 이 2천만 원 투자해서 집 산다. 그래서 갭 투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GAP. 갭을 얘기하는 거죠. 네. 갭은 옷도 있는데. 예. 자, 교수님. 네. 정책 부동산 과열 이게 재건축 지역만 주로 대상 아니에요? 지금 열기가 솟고 있는 데가? 네, 그렇죠. 지금 그 서울의 집값 상승의 진원지가 예. 사실 재건축이라고 봐야 되죠. 재건축. 예,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이죠. 예. 재개발은 주로 달동네 재개발이고요. 예. 그다음에 강남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한다고 원래 그러죠. 있던 데를 이제 그 재건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개발 방식이 조금 다른데 예. 어쨌든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서는 좀 주거 상황이 좋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집주인이 이제 주도해서 하는 아하. 자율성이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개발 방식이라고 봐야 되죠. 예, 재개발은 주로 이제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하는 그런 데도 저소득 많고. 어허. 주거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예. 그래서 거기가 진원지인데 네. 이번에 잡는 게 좀 그 정책이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문제는 강남 재건축에서 이제 발언이 됐는데 예. 이번 내놓은 정책의 수단이란 것은 애꿎은 청약 분양 시장을 규율하는 통제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예. 문제가 나오는 부분과 예. 그다음에 정부가 대응하는 그 방식 간에는 예. 갭이 있다고 봐야 되죠. 여기서도 갭이 있네. 예, 저는 갭이 아주 크다고 이제 보는데요. 강남에서 불났는데 서초에 가서 끄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허. 지금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미 이제 분양과 청약 과열이 뭐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예. 뭐 그건 정부가 이제 제도를 여러 가지 완화해서 그렇습니다. 음. 그렇다면 2015년에 1순위 자격자를 2순위 자격자 합치는 바람에 1순위 자격자가 그 자리에서 8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청약 가입자 중에 2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1순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순위, 2순위를 확 합쳐버린 바람에 예.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쨌든 뭐 이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찔러 보려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 3년간은 이 청약이 이제 과열이 되고 어쨌든 청약도 잡긴 잡아야 되네요. 예. 예.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주택 시장 거래의 한 30~40%가 이제 분양권 시장에 참여하는 거래였고요. 아하. 그중에 한 30~40%가 집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분양권 거래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참여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수요가 만들어졌기 가수요가 때문에 많고 이번 정책으로 그건 좀 잡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난해 11월 3일 날 예. 대책을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잡기 위해서 내놨는데 근데 지난 11월 3일 그 대책이 실시된 이후에 결과를 보면 예. 오히려 청약 조정 지역일수록 청약률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일반 지역보다도 일반 지역이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면 청약 조정 지역으로 지정했던 강남까지 포함해서 이런 지역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한 20대 1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청약 조정지구로 지정되는 순간 여기는 더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예. 예상 기대치가 있다는 그런 거죠. 등등이 작용하면서 11.3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잡지 못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번 대책도 11.3 대책의 연장이라 본다면 문제는 특히 재건축 시장에서 나오는데 더욱더 근본 대책이 어느 정도 약발이 들지 작용할지 예. 이 부분 상당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죠. 예. 네. 원장님 이번에 중강도 정도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네. 중강도 던지고
조금 더 과열되면 고강도로 간다 가는 시그널이 담겨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투기 과열 지구라는 더 강한 수단도 예. 꺼내 들지도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과거 우리 참여정부 때 이제 가동했던 투기 지역이라는 부분들, 예.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 하나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2019년부터 DSR이라고 그래갖고 그 모든 부채를 다 감안을 해서 자기 소득 수준 대비해서 대출해주겠다는 제도가 2019년도부터 원래 도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8월달에 그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할 때 여기에 포함시키는 걸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8월달 또 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 예. 발표한다고 예. 공지가 돼 있죠. 네네. 거기에 포함되게 된다면 대출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 박근혜 정부의 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집값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이 이 금융 규제를 풀어버린 게 가장 강력했지 않았나. LTV, DTI. 그렇죠. 아하. 이 부분만큼은 풀지 않았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을 너무 풀어버리면서 사실은 시중의 유동성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저금리 기조 계속 유지되니까 부동자금이 갈 데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왔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4년 말에 이른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서면서 초이노믹스. 네. 거기서 대표적인 게 LTV, DTI 풀자 말자 하면서 격렬한 논쟁이 붙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 빚내서 집 사라. 네. 이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금융 당국 쪽에서는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서 경제를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풀어버렸는데 결국은 그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옥죄고 있는 거죠. 예. 너무 이제 전 정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그 이전 정부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날 보고 그러세요? 근데 버블세븐에 참여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못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규제를 하면 예. 주식시장은 선행시장이에요. 경기를 앞서서 반영하지만 예. 주식시장은 후행성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수급을 막아버리면 그 뒤에 부작용은 2, 3년 후에 나타나거든요. 의미심장한 얘기시네. 사실 뭐 참여정부 때 서울의 그 집값이 예. 57%가 평균적으로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참여정부 5년 기간에 동안?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이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이 투기 수요만 있다. 그리고 공급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예. 그다음에 공급은 묶어놓고 투기 수요만 잡으니까 참다 터진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이번 정부가 이제 그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좀 반면교사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조금 더 역할을 우리가 그 서로 가게 되면 사실 참여정부의 이 초기의 어떤 정책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단순하게 무슨 뭐 진보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시장 상황을 보면 시장 그렇다는 상황. 건데요. 야. 참여정부 초기의 그 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의 일종의 정책이 만든 어떤 시장 상황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그 IMF 위기를 거치면서 이제 경제가 죽으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전반기적인 여러 정책을 내놨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부동시장 활성화 정책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2001년부터 부동시장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부동시장의 정책이 작용을 잘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경기가 이제 그 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서 회복되는 국면과 맞물리면서 예. 이게 이제 시장이 살아나는데 그런 국면을 그대로 이제 참여정부가 이어받았던 것이고 예. 지금도 세계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정부의 예. 이 주택시장 상황이라는 것이 지난 정부의 말에 특히 이제 말에 아까 말씀하셨던 초이노믹스의 어떤 일환으로 내놨던 전반기적인 규제 완화들이 이제 지난 2, 3년부터 시장을 조금 달고 왔는데 그 분위기를 그대로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완화된 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건 뭔가 손을 지금 쉽게 쓸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을 현 정부가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참여정부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강도를 높이는 정책을 폈습니다만 이 정부는 앞으로 규제 강도를 계속 높이는 정책을 펼지 또 시장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낼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첨언을 하자면 정부가 원하는 건 예.
집값은 물가 상승률의 1~2% 내외에서 움직여 주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한 상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냉해서 경착륙으로 가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일각에서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막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그리고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그나마 1%를 회복한 거는 부동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지금 나온 대책 첫 번째 대책이 잽이나 스트레이트성에 가깝다면 이거는 부동산 경기도 죽여서는 안 되고 과거의 학습효과 때문에 그렇죠. 강하게 규제를 냈을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급냉합니다. 급냉하게 되면 전체 경기도 같이 추락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가계부채도 잡아야 된다는 굉장히 그 두 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다 잡으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경기는 조금 오르게 놔둬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부동산 경기를 일방적으로 잡을 수도 없고 또 부동산 경기를 놔두다 보면 가계부채가 폭발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야. 그런데 어쨌든 역대 정권에서 이걸 계속 제대로 못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책이라는 것이 보통 한 정권 동안 뭐 몇십 개, 30~40개 예. 정책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 과도하게 부동산에 의존한다는 것. 그렇죠. 이제 그 악순환적인 어떤 그런 구조에 빠져 있다 보니까 탈피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양극화입니다. 네. 양극화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평균적으로는 뭐 물가 상승률을 약간 웃도는 정도입니다만 그게 이제 지역과 그다음에 주택이 그 유형별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 1~2%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4~5% 올랐고요. 그다음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18%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일종의 어떤 투기적인 어떤 그런 자본들을 그쪽으로 다 흡수하면서 오히려 그들만의 일종의 리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부를 축적해가는 이런 이제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이제 주는 국면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총체적으로 그냥 평균적 개념으로 보기에는 과거와 다른 어떤 그런 주택 시장의 어떤 분열이라든가 양극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동시에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샵 1035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청취자분들 참여 늘고 있습니다. 4479님 9월에 결혼 앞두고 전세 찾다가 결국 대출 잔뜩 받아서 집을 샀어요. 성수동 쪽인데 나중에 빚만 갚다가 후회하는 결혼 생활할까 봐 무서워요. 후달달달. 근데 정말 이게 빚 하다가 한 몇 년 후 가거든요. 이자 내다가 또 원금 연동으로 이게 그 융자 받으면 조금씩 갚아 나가잖아요. 뭐 20년이든 30년이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자만 내는 그런 융자도 안 되죠. 맞습니다. 대출도. 원금과 동시에 이제 이자를 동시에 대출 받자마자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그래, 나 은행에 월세 주고 살고 있구나. 아하.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일 전세금이 더 많이 뛰거든요. 집값 매매값보다. 아하. 전세가 지금 그리고 대부분 다 반월세 반전세 하면서 기존에 이제 정말 목돈만 맡겨놓고 집을 샀던 시대가 이제 정말로 예.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정말 주거 비용이 굉장히 자기 가처분 높아지고 소득에서 있죠.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예. 있기 때문에 월세 이제 반월세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금리가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연 1.25%인 금리가 굉장히 많이 뛸 거냐?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아하. 이건 경제의 어떤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한 2~3% 내외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예. 그러나 그 이상 올라가긴 힘들다. 근데 구조적으로. 그래도 기준금리가 2~3%쯤이면 현재 금리 상태보다 1% 2%만 뛰어도 가계부채자들은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엄청난 부담인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1~2년 이내에 오는 게 아니라 3~4년 중장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롱텀으로 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정도의 이제 이자 비용을 감내할 수준이라면 전세값은 그보다 더 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주선님 참여정부 때 투기로 대박난 사람들이 또다시 기회다 하고 부동산에 무조건 올인하려는 걸까요? 자, 2093 우리나라 부동산은 돈을 버는 정말 불공정한 시장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장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실거주를 위해서 돈을 모아놨던 실수요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실수요자들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전망, 그다음 이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대책 이걸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네. 국가 종합적인 정책 무척 중요해요. 그러나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관심들이 높으냐면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살 집 네. 실수요자
교수님 예. 어떻게 해야 돼 실수요자들? 저는 SOS 좀 알려주세요. 네, 실수요자가 과연 누군가를 늘 고민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예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실수요자의 그 기준을 보면 좀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그 부부 합산 소득이 연 한 6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뭐죠? 마지막에 그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 참 주택이 한 5억 이하 주택 예.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6천만 원 그 소득이 부부 합산 6천만 원 미만. 그다음에 한 번 주택자. 주택이 무주택자. 그다음에 집값이 5억 미만. 예. 그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실수요자를 간주해 가지고 요번 DTI, LTV 이제 규제를 안 받는다. 안 받고 예. 여러 혜택을 주는 건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그들이 과연 누군가, 그들이 과연 실수요자인가, 그들만 실수요자인가. 라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산층과 서민의 실수요자를 우선시하고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은행 정부에서 이번 대책도 그렇습니다만 돈 더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실수요자는 이름으로 돈을 더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소득 분위기에서 1분위부터 10분위기 나눴을 때 대개 한 5분위 이하, 4분위 이하에 속하는 소득이 낮은 계층들은 돈을 빌려줘도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게 한 40% 정도 되는데 이자를 내기가 좀 버거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개 이제 전세를 사는 사람들, 이를테면 좀 소득이 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인데 전세 보조금이라 쳐서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개 한 30% 아주 위에 있는 층들. 나머지는 사실은 정부가 아무리 저리의 어떤 대출을 알선해줘도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없는, 왜냐 말씀하신 대로 빚을 못 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실수요자가 누군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이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5억 이하의 주택을 사는 경우 뭐 이제 대출을 조금 더 쉽게 해준다고 합니다만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대출 더 해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빚을 더 많이 지고 집을 사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게 한 바퀴 돈다면 이게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요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고 사실 집을 못 사는 실수요자들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결코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렴한 주택을 정부가 알선해 주거나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좀 공급해 주거나 현재 사는 임대차 관계를 안정시켜 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실수할 수 없는 정책인데 지금 모든 우리나라 정책이라는 것이 집을 사는 것을 중심으로 내놓다 보니까 실수자들 이제 그런 이제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것이죠. 저금리 대출 기조인데 어쨌든 금리도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현재 어쨌든 집을 사는 적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집을 사라 그러면 상당히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투자는 일단 하지 말아야 했고 실수요자들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사서 사는 경우에는 평균 주거 기간이 한 11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입자로 살게 되면 3.3년인데 그러니까 11년 정도의 경기 변동은 사실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재정적인 어떤 건 부담만 이제 영향만 뒷받침된다면 따라서 진짜 실수요자는 그 신경 안 쓰고 사게 되면 11년 사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수요자들은 그리고 자기가 원리금과 함께 이자를 같이 낼 수 있는 이런 어느 정도 최소한의 역량만 갖춘다면 그럼 이제 소득 예측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3년 뒤 4년 뒤 혹은 7년 뒤에도 이 정도 소득이 유지될까? 이런 소득 예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이견이 있을 어렵잖아요. 수가 있고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아까 우리 조명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제 집을 보유하고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부동산 시장이 이게 저점이라 할지라도 사이클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 사이클을 타면 그래도 손실은 보지 않는 이 정도 상황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사는 집이 과연 손실을 볼 수 있는 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0년 전에 샀는데 여전히 손해 볼 수도 있는 데가 될 수도 있고 10년 전에 샀는데 다행히 조금은 남는 그런 주택을 살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데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는 입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3단계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인지 첫째. 두 번째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워낙 살고자 하는 지역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뜨고 괜찮은 지역일 수 있는지. 이 세 개 단계에서 적어도 지역 커뮤니티까지만 커버가 되면 그러면 적어도 손실은 보지 않는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이라면 지금 같은 시점 시장에 시그널이 나왔을
봤을 때 저점 매수 어떤 기회로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살 집을 사더라도 그런 지역 커뮤니티가 좀 잘 돼 있으면 네. 가다가 집값이 뭐 급락하거나 이럴 위험성은 좀 없다. 예, 상대적으로 좀 덜하겠죠. 좀 그런 덜하다. 부분들이. 예. 자, 청취자분들 관심 뜨겁습니다. 최미애님 대출받아 집 사고 실거주하면서 빠듯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라 투기는 딴 나라 얘기입니다. 유유 이런 분들 많죠. 대부분 이런 분들 아니에요. 정수님 저희 동네 브랜드 아파트는 2억 차이로 더 비싸요. 이게 다 민간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해서 일어나는 현상 아닌가요? 자, 3640님 이인철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경제 소식 정규 편성인가요? 대환영입니다. 이인철 경제 전문 기자라고 했더니 좀 평론가가 됐군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이런 거 물어봤어요. 김종선 BSI 경영연구원 원장님. BSI가 진짜 B가 부동산인가요? 예, 부동산 맞아요. B는 부동산 얘기하는 거고요. S는 statistics 통계. 그다음에 information 통계 부동산 통계 정보라고 하는데 이게 경영연구원인데요. 연구원은 혼자입니다. 원장도 한 명이고 연구원도 한 명이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예. 네. 왜 자기 얘기를 하니까 남 얘기를 해요? 자, 지금 가계 부채 대책이 이제 8월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올해쯤에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약발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8월에 나올 가계부채 가계부채 대책 말고 그 이후에 네. 연말에 강도 높은 뭐 투기 그 금지 지역이라든지 과열 지역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한번 나올까요? 요거로 지금 부동산 과열되는 지역이 잡힐 거냐 안 잡힐 거냐. 그러니까 이제 뭐 강남 재건축발 이제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 그러면 예. 추가적으로 대책이 나올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대책의 실효성 면에서 사실은 정부는 이런 개입을 굉장히 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려고 하지만 정부 대책이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정부 정책은 먹히는 게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입니다. 아까 그 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약 대상 규제 지역으로 했더니 청약률이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기 규제니까 여기 뜨겠네. 맞습니다.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개월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반대급부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 강남 재건축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쪽방에 살면서 자기 전 이 생활비의 대부분을 집세로 내는 반월세, 반전세 이런 서민 취약계층을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유도해서 안정적으로 좀 이들이 이제 주거 만족도를 높일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임대주택 많이 지라고 하는 얘기를 모든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강남 주거 지금 취약 지역. 홍콩 주도시의 집값이 높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집값이 높습니다. 여길 잡기 위해서 미국이 주정부가 나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정책이 어떤 포퓰리즘식으로 예. 굉장히 높은 집값을 낮게 하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정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로또 되면 강남 진입할 거잖아요. 저 강남 사는데요. 좀 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예. 똑같은 강남 입지가 가서 좋고 살고 싶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지 보상을 받든 지역에서 이제 지방에서 굉장히 큰 목돈을 받게 되면 무조건 보면 강남으로 가서 집 한 채를 사주겠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상한 게 강남의 상가는 공실률이 높거든요. 상업 건물은. 근데 강남의 주택은 매년 뛰어요. 매년. 그러니까 강남 와서 살고 싶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길 잡을 문제가 아니고 주거 취약 지역 쪽방에 사는 분들 생활비의 대부분을 7, 80%를 집값을 내는 분들 네.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맞습니다. 교수님 동의하세요? 양면으로 봐야 되는데요. 예. 교수님 우리 그러니까. 다음 시간 얘기하면 안 될까? 이게 시간이 다 됐어. 네. 예, 자 2부까지 그 경제정책 부동산 대책 마무리하고요.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채널 고정 끝났어요.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미신타파. 자 궁금한 건 뭐든지 파헤치는 여의도 미신타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하는데요. 이분들은 눈빛만 스쳐도 심리 상태를 꿰뚫을 것 같은 복심술의 달인들. 일 것 같은 분들입니다. 최명기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최명기입니다. 예. 자, 뭐든 물어보면 대답이 촉촉 나오는 인간 밴딩 머신.
문화비평가 이태광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웃을 수 없는 주제예요. 웃을 수가 없죠. 정말 너무 살벌한 주제여갖고 네. 저도 좀 살이 떨립니다. 지금. 저도 이 주제를 받고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데 또 PD가 이거 안 하면 출연료 안 준다고. 아니 그보다도 이제 지금 한국 사회 10대 문화가 심각하니까 네. 우리가 또 여의도 미신 답범할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그 요즘 언론을 뜨겁게 장식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이 교수님? 아마 대부분 다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지난 2017년 3월 29일이죠. 그때 인천에서 김모양 지금 17세인데요. 이 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그 8살짜리 초등학교 여아 A 양을 유인해 가지고 15층 자신의 집으로 가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그 김모 양이 범행 동기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이 사건이 밝혀졌을 때. 17세. 네, 그 17세입니다. 17세 그 학교도 이제 대안학교도 다니다가 또 뭐 바리스타 학원도 다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집에 이제 있었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던 그런 청소년이었죠. 그래서 쉽게 보면 사회 부적응자. 네. 그래서 이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추측들이 나왔고 예. 경찰들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했지만 사실 최근에 와서야 이제 공범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공범이요? 네, B양으로 이제 보통 불리는 예. 이 B양이 이제 그 김모양을 그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캐릭터 커뮤니티. 네. 예. 거기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여아를 살해했다라는까지 이제 밝혀진 상태죠. 예, 그렇게까지 현재까지 재판 진행 중인데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캐릭터 커뮤니티는 어떤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만난 그것이 이제 그 캐릭터 커뮤니티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이트인데. 분들이 네. 예. 이게 이제 단순히 사이트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요. 예. 왜냐하면 이 캐릭터 커뮤니티를 줄여서 자캐 커뮤니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캐? 자캐가 뭐냐면 자작 캐릭터 커뮤니티예요. 아. 말 쉽게 생각하시면 역할놀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롤플레이. 예,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면 보통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하. 이게 뭐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 예. 애니메이션의 그런 스토리에 기반을 두고 본인들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서 자기의 역할을 캐릭터를 하는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하는. 네, 왕자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공주를 만들 수도 예. 있는데 거기서 쉽게 얘기했고 자기 자신을 살인마로 둔갑시켜갖고 그렇습니다.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예. 그게 스토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통 뭐 아마 예전에 이렇게 그 배틀 로얄이라는 그런 예. 영화도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이제 그 라이트 노벨이라든가 그런 일본 그 문화 콘텐츠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게 보면 서로 이제 학급생끼리 막 죽이는 그런 이 커뮤니티의 이야기잖아요. 스토리들이 대체로 좀 살벌한 대부분- 스토리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 여러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예. 좋은 커뮤니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취미생활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도 있는데 그 중에 어허. 고어 커뮤니티가 있어요. 고. 고어라는 게 뭐 이제 영어로 치면 굉장히 그 피 흐르는 그런 호러물을 좋아하는 그런 호러물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장면들을 예. 보여준 걸 고어물이라 그러는데 그런 고어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런 이제 그 취향들이 이제 그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이 두 소녀가 만난 것도 고어 커뮤니티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김양이 평소에 예. 만화 동아리의 회장도 하고 만화에 대한 굉장히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림도 잘 그렸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그림들을 그리다가 고어 커뮤니티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인터넷 카페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은 매체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틀 커뮤니티라는 것도 있고 카페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너무 광고하지 1인 마시고요. 커뮤니티도 있고 여기서 만난 데가 중요해요. 왜 이렇게 옆으로 가세요? 이 두 학생들은 예, 이제 고우 커뮤니티에서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만났어요. 고우 커뮤니티에서 만났다 그러더니. 아니 트위터를 기반으로 둔 아, 커뮤니티인데 트위터를 기반으로 그 둔.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커뮤니티가 있다는 예. 겁니다. 그 중에서 고우 커뮤니티에서 고우 만났는데 커뮤니티에서 고우가 만난 아주 호러물을 다루는 살벌한 네. 그 스토리가 있는 곳이다. 그렇죠. 참 오래 돌아오시네. 아니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예, 이게 예.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 뇌 속에는요. 예.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판타지 영화 싫어하는 사람은 판타지만 보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예. 좀 말도 안 되잖아. 예. 근데 판타지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딱 보고 있으면요. 예. 막 그
글이 CG 나오고 그러면은 막 몰입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원장님도 돌아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그 고 커뮤니티 살벌한 데서 만났어요, 둘이. 네, 둘이. 근데 둘이 살벌한 그 스토리 보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둘이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예. 이게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를 던졌는데 그건 너무 심하잖아. 그럼 둘이 대화가 안 통해요. 어허. 근데 둘이 이제 대화가 통한다는 뜻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이게 상승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로 대화가 통하다가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럼 우리가 실습을 갖다 해볼 수 없을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해보면 어때? 뭐 하게 되면 이거를 갖다 가져와 이런 식으로 둘이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예. 그게 이제 경찰에서 보기에는 공범의 관계 일종의 조종의 관계라고 예. 보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아니, 둘이 뭘 해보라는 거예요? 일종의 거기에서 은어로는 이제 사냥을 해보자. 그 살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은 그게 살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고 이 아니, 그거 피의자들은 재판 주장하겠지만 과정으로 가지 말고 스토리로 얘기해 그러나 주시죠. 스토리상으로는 예. 그 사냥이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지고 나서 살인이 이루어졌으니까 예. 연관을 갖다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차라리 거기서 우리가 살인을 해보자라고 얘기하게 됐으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경악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거를 갖다 사냥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살인이 일어났고 살인의 대상은 너무너무 어리고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어린아이다가 보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은 사냥이라고 하면 그 상대방이 여자애를 인간으로도 보지 않은 거잖아. 피해자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해석과 스토리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니까 듣는 분들이 좀 헷갈릴 텐데. 맞아요. 그러면은 그 둘이 어떻게 해갖고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 과정을 지금 재판 과정이니까 어쨌든 팩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7세 소녀가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누가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 놀이터에서 김양이 예. 잠복을 하고 이제 그 살해를 한 그 당사자가 사냥감을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살인을 한 뒤에 이 김양은 그 8살짜리 A 양이 자기 고양이를 괴롭혀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무작위로 이제 그 A 양을 선택한 거고요. 그 놀이터에서 상당히 치밀하게 네, 준비를 했다면서요. 심지어는 이 초등학생이 언제 하교하는지를 그럼 며칠 동안 시간을 추적을 한 검색을 거예요? 했어요. 며칠 동안? 아니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초등학교 학교 시간에 언제인지 검색해가지고 놀이터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A양이 접근하니까 A양이 또 하필이면 또 그때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8살짜리. 네, 8살짜리 A양이 둘 다 A양이라 그러면 헷갈리니까. 김모양과 A양인데 예. 이제 A양이 8살짜리 A양이 이제 하필이면 또 그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고 휴대폰을 빌리러 김모양에게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김모양이 유인해서 집으로 갔는데 15층이 원래 김모양의 집입니다. 예. 근데 아주 치밀하게 13층에서 내려서 CCTV가 없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그 살해를 이야기가 했고, 거죠. 네. 예, 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이제 훼손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17세 소녀가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19세 소녀하고 또 연락을 합니까? 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오.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뭐 처음에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어요. 3월달에 그 사건이 나고 나서 김모에 잡혔을 때 몰랐던 사실인데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결국 이제 계속 그 B 양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범행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리고 사실 시신 유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옥상에 있는 엘리베이터 그 지붕에다가 이제 숨기게 되는 거거든요. 시신 유기를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19세 그 소녀가 17세 소녀에게 네. 너가 정말 살해했으면 뭔가 근거를 좀 그 사냥을 했으면 근거를 좀 보여줘라라는 대화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가장 잔혹한. 네, 잔혹하고 그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17세 생각합니다. 소녀가 무슨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재판 과정에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신감정을 의뢰했어요. 예. 그래서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스퍼거 증후군? 뭐죠 그게? 아스퍼거 증후군은 이제 발달 장애. 발달 장애. 가장 커다란 특징이 공감을 잘 못해요. 아. 그런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감정이 서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회성 이런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단지 사회성만 떨어지는 건 아니라 다른 특징이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인맨에서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한 거를 생각하면 돼요. 약간 반복적인 부분도 있고 습관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반복적인 행동도 있고 어느 시간에는 뭐를 꼭 해야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아스퍼거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스퍼거 증후군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 네.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조현증 증상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과거에 이 학생이 치료를 받았을 때 네. 한청이라든가 망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현병일 거라고 했는데 문제는 정신감정 받았을 때는 그런 증세가 없었기 없고 때문에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네. 최종 결정이 냈다. 그다음 다중인격도 나왔다면서요? 네, 다중인격은 아니 다중인격 이 소녀한테 나왔나요? 그것도 결국은 국립교육 정신건강센터에서 다중인격은 아니다라고 판정해 준 거기 때문에 아 다중인격은 아니고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이런 그 살해나 이런 살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나요? 거의 없지요. 거의 없죠. 어허. 그럼 이게 어떻게 분석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 그런 거야? 병증이나 이런 걸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병으로 해갖고 네. 좀 빠져나가려고 한 흔적이 보이는 거네 오히려. 왜냐하면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 감형의 요인이 네, 되잖아요. 그렇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런 정신증후군은 정신증상은 때문에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원장님도.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마 요 A 양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스퍼거 증후군이기 때문에 사회적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종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본인의 주장을 하고 있나요 지금?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변호인이라도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아니 지금 주장을 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네, 그래서 본인들은 정신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아. 변호인 측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변호인 거예요. 측은 정신적인 부분이 있다. 네. 그다음 19세 소녀에 대해서 뭐 그 나온 게 있나요?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비양으로 지칭했는데 박양인데요. 박양이에요. 지금 예. 이름 성까지 나왔습니다. 박양으로 나왔는데 음흠. 거의 경찰은 지금 공범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왜요? 어떤 의미에서 조종을 그러니까 했다 이제 이렇게 계속 보는 건가? 이제 그렇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어허. 그 과정에서 이 박양이 살인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하지 않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범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뭐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만난 계기가 사실은 이제 자켓 커뮤니티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 갑자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런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 아니냐라는 네. 것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 살인 동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옷을 입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옷을 입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은 이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거죠. 겉으로는 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자기 커뮤니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살해했다, 말하는 이렇게 것은 볼 수는 상당히 없다는 위험하다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결속력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특히 그 하나의 그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이렇게 리드하게 되면 그 A라는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요구하는 걸 다 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치게 한다든가 작게 말하면 또는 이렇게 뭐 예. 폭행을 가하게 만든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대의 전형적인 사건 유형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단지 이것이 굉장히 잔혹하고 굉장히 끔찍하고 그렇지만 그 유형은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런 10대 그 범죄의 어떤 유형을 띠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일단은 범죄를 하는 게는 몇 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이 학생은 이제 그 접촉을 하게 된 거예요. 범죄에 대해서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들도 옹호라기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이 학생이라고 하면 17세, 19세요. 17세 학생도 17세, 그렇고 예. 19세 학생도 그렇고 그 이전에는 이런 행동을 하면 학교나 어디에 가서나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상해. 이렇게 예. 됐는데 여기에 들어가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해봐라는 이제 집단을 이제 찾게 된 거고요. 아.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관심도 더 많이 받고 범죄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진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것에 노출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어허. 범죄를 범죄로 정의하지 않게 되는 걸 익히게 되면서요. 예. 그러면서 또 그런 행위를 갖다 할 때마다 그 안에서 인기가 올라가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근데 10대는 사이코패스 진단을 안 한다면서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10대는 보통 품행장애라는 진단 기준이 있어요. 품행장애.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출도 하고 예. 크면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도 죄책감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뭐 품행장애. 네, 그럼- 사이코패스의 아주 초동 단계처럼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품행 장애에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게 되는 사이코패스랑 굉장히 근접하는 거예요. 아, 반사회적 인격 장애. 그래 초 10대는 품행 장애라고만 이렇게 얘기하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 여기까지는 안 간다. 네, 나이가. 그런데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극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학생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랑 맞는 점과 안 맞는 점이 있어요. 맞는 점은 정서적으로 무심하고 냉담하고 깊은 감정이 없고 공감이 결여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좀 안 맞아요. 보통 사이코패스는 대인관계에서 이기적으로 타인을 갖다 이용하려고 그러고요. 예. 그러고 나서 또 생활 방식에서도 좀 이렇게 쉽게 지루해지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런 부분이 이전에 보이게 되는데 이 학생은 공감을 전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좀 냉정하다는 점은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말썽 많이 부리는 네. 전형적인 어떤 범죄자 타입의 사이코패스랑은 또 맞지 않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문화적 네. 하나의 변화된 변종 그렇죠. 문화로 봐야 되나? 어떻게 저는 되나? 이게 근데 이제 변종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 가갖고 그 이상한 데들 그다음 막 그냥 잔인하게 전쟁하는 데들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갖고 예전에 군대에서 총기 사건 한 친구가 그 게임을 즐겨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몰입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이 커뮤니티로 이들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고 커뮤니티에 가시는 분들은 되게 자극 추구도가 높아요. 아. 호기심이 되게 많고요. 예. 평범한 거에 만족을 못 하는데 어떤 아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 그럼에도 동정심이 불구하고 없는.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실행할 수 있는 충동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허. 어떤 사람은 실행할 수 있는 충동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한 원인 설명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성인들로 따지면 네. UFC나 이런 격투기를 좋아한다고 항상 싸우진 그렇지는 않잖아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런 문화 콘텐츠가 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앞에 이제 최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주목 경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대들은 아무래도 자아가 형성이 덜 됐기 때문에 예.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굉장히 끌리게 돼 있어요. 아, 이른바 이제 심리적으로. 관심종자. 그렇죠. 아, 관종. 그리고 이 학생들이 어디서 만났냐면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만났거든요. 이 트위터 커뮤니티의 특징이라는 게 결국 주목 경쟁을 펼치기에 굉장히 용이한 맞아요. 본인이 주인공 증후군에 네. 시달리고 있고. 말 그대로 그냥 법이 없잖아요. 아하.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목을 많이 받으면 성공하게 이게 과거에 일베 게시판 그러니까 일베의 예. 그런 심리하고 되게 유사한 건데요. 아하. 결국 관심을 끌기 위해 주목을 그렇죠. 끌기 위해서 무슨 행위들 한다. 그 과거에 그 기억나실 거예요. IS에 갔던 김군 사건이 있습니다. 그 김군 같은 경우도 결국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봐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렇다 그러면 아스퍼거여서 그건 예. 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적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주목을 받는 이런 것도 관심이 없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박양에게 주목을 받고 싶었던 거죠. 음. 박양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 학생은 트위터 내에서 자기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관심을 받기보다 박양에게 잘 박양과의 보이고 싶었던 관계. 거예요. 그 그럼 비밀 일종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봤던 일종의 거죠. 17세 이 김양은 재판 과정에서 그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네. 나는 그 변호인들은 박양에 의해서 조성됐을 그렇죠. 뿐이다. 그렇게 말할 네. 수 있죠. 예? 아스퍼거 중인군이고 사회적 발달 장애인데 네.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마치 주종 관계에 네.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네. 신도의 관계 이렇게 네. 설명하면서 변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스퍼거라는 진단이 개인이 어떤 그 변호인이 의뢰한 의료인이 아니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이 살인을 저지른 17세 예. 이 학생한테는 유리하게 된 점이 되는 거죠. 그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걸 떠나고 그러면 19세 그 소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본인은 뭐 본인은 변호인들 이제 변호인도 많이 쓰고 있다면서요? 살인을 저지를 줄 몰랐다. 라고 라고 하는 건데 경찰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CCTV 점검물이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공모를 한 정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제 재판에서 밝혀져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변호인들 12명 정도 선임대가 있다고 하는 소식이 비양이? 전해졌습니다. 비양이 그러니까 박양이. 오. 그런데 이제 그걸 본다면 이 박양 측에서도 굉장히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죠. 야.
근데 또 방향은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논리가 생겨요. 이 17세 학생이 들어가면요. 예. 네. 그러면 이런 사회적 증후군이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모방 범죄도 나올 수 있고 네. 이런 게 좀 많아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지는데 사실 유럽에서 지금 계속 테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런던에서 나고 지금 파리에서 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본다면 이런 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예.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퍼져나간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청소년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아하. 사실 우리가 미래 세대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예. 이와 관련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번 이 범죄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좀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예방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는 살인에 대한 수요라고 해요. 무서워 죽겠어. 말도 살인에 대한 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TV 드라마도 전부 살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로맨스물도 살인 하나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회에는 전반적으로 살인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예. 하나는 일반적 접근법이에요. 예. 결국은 CCTV를 더 많이 늘려야 돼요. 예. 그러고 나서 방지하는 거네, 그거는. 네네. 예. 일반적 접근법이 있고요. 예. 두 번째 접근적은 가해자를 통제해서 살인을 없애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예. 피해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피해자들한테 어떤 행동의 매뉴얼을 제시하는 게 사실은 너무 더 슬프다. 중요해요. 그 CCTV도 결국 그런 거 못하게 강제적 수단을 만드는 거고 네.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가해자들을 줄일 수 있는 사실은 힘든가 이거는? 가해자들이 결국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만약에 질환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근데 오랜 기간 있을수록 재범은 줄어들어요. 근데 재범이라고 하면 1차 범죄는 막을 수 없다는 거 저는 아니에요? CCTV도 결국 사회 약방문이고 예.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를 복원하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 그 거죠. 사회 전체 분위기를 좀 정의롭고 이런 복지롭고 학생들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예. 시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그 국영수 성적순으로 아이들을 평가하지 말고 저는 그게 그런 게 원인이라고 그런 게 이런 병폐를 갖고 네. 오는 거 아니에요? 일진의 원인이에요, 그게. 그게 김양도 학교에 그런 입시 중심의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즘 교육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사회에서 따뜻한 관심이 이런 끔찍한 범죄, 반사회적 범죄를 없앨 수 있다. 오늘 끔찍한 얘기인데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서 학부모들도 좀 경각심을 갖고 네. 우리 어른들이 잘못하니까 이런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웃을 수 없는 스토리 그러나 꼭 알아두어야 할 이야기. 두 분 얘기 오늘 너무 도움이 됐어요.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정봉재 정치쇼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12년 모아야 된다는데 이 기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충동.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 한 1년 전이었습니다. 해봐서 아는데 하는 거 그분 닮았고 별로 안 좋은데. 그거 아니고요. 네. 제가 기자 시절에 네. 1년 전 지금 기자니? 뭐 지금도 뭐 물론 전문 기자입니다만 예. 제 후배 기자가 부모님이 이제 여윳돈을 가지고 제가 고향이 제주도여서 제주도에 투자하려고 한다. 아하. 저보고 이제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예. 네? 고향이 제주도라는 이유로 지금 투자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아서 야, 참 너 기자 똑똑이다. 지금은 한창 이제 이 중국 수요 때문에 이제 굉장히 버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뒤따라가면 정말로 나중에 손해 본다. 아하. 큰 코 닥친다라고 이제 조언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갭 투자한다는 거 굉장히 무리입니다. 왜냐면 아니 예를 들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나 2천만 원 날릴래. 그래도 몸 한번 걸고 싶어. 2천만 원 나 나중에 벌게. 그러면요? 저는 2천만 원 있다고 해서 갭 투자를 하지 않고요. 네. 저 2천만 원 있다고 차라리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저한테요? 아니, 정치인한테 기부 안 합니다. 저 정치 아니에요, 방송인. 방송? 아니 그런데 그럼 지금 갭 투자하는 분들 위험하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듣는 분들이 자 돌발 질문. 네. 저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위험하다고 지들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듣고 부동산 정책 듣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머니 돈 아바의 노래입니다. 노래 듣고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종선 BSI 경영연구원 원장님, 이인철 경제전문기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2부에 들어가서는 구체적인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까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긴급 투입됐습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적 계획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거짓말하니까 좀 민망해지죠. 교수님 시계가 멈춰갖고 멈춘 시계를 보고 있다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어느 분이 얘기하다가 멈췄죠? 기억 안 나요? 하도 웃어서 같이 하다가 네. 예. 그러면 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소희님, 주식시장 보면 상승하다 급락으로 전환하는 거 순식간이지요. 이런 경고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좋다 할 때가 상투고 꼭지일 때가 많아요. 3949님, 다른 데는 집값이 다 오른다는데 왜 우리 집값은 오르지가 않지요? 부동산 과열 다 거짓말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서울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대도시 중심으로.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부동산이 거의 폭망이다. 정수진님, 5년 만에 종로 명로에 나갔는데 비어있는 상점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임대비가 터무니없고 부동산 거품 심각한 것 같아요. 자, 임근성님, 갭 투자가 뭔가요? GET가 아니라 GAP입니다. 갭.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네. 아우, 그 차이 갭. 그죠? 네. 2억짜리가 전세가 1억 8천. 그럼 갭이 2천만 원밖에 안 돼. 이 2천만 원 투자해서 집 산다. 그래서 갭 투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GAP. 갭을 얘기하는 거죠. 네. 갭은 옷도 있는데. 예. 자, 교수님. 네. 정책 부동산 과열 이게 재건축 지역만 주로 대상 아니에요? 지금 열기가 솟고 있는 데가? 네, 그렇죠. 지금 그 서울의 집값 상승의 진원지가 예. 사실 재건축이라고 봐야 되죠. 재건축. 예,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이죠. 예. 재개발은 주로 달동네 재개발이고요. 예. 그다음에 강남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한다고 원래 그러죠. 있던 데를 이제 그 재건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개발 방식이 조금 다른데 예. 어쨌든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서는 좀 주거 상황이 좋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집주인이 이제 주도해서 하는 아하. 자율성이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개발 방식. 씩 낮아집니다. LTV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어서 예. 기존에는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은행권이 7억까지 대출해줬다면 70%. 어허. 지금은 앞으로 바뀐 규정에 의하면 6억까지만 해주겠다. 6억까지만 해주겠다. 그게 바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고요. 그렇죠. LTV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언론에 나온. 그다음 DTI는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예. 내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을 따져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연봉이 8천만 원이다라고 복잡해요. 하면 연봉 1억. 연봉 1억. 예. 연봉 1억이라면 예. 이제 정 소장님처럼 연봉이 많으신 분은 저는 한 10억 넘으니까 저한테 기준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라면 예. 사실은 그동안은 예.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한 해 동안 낸 금액이 예. 적어도 이제 60%. 그렇죠. 6천만 원까지는 이제 오케이다. 오케이. 그런데 앞으로는 5천만 원까지만 대출해줘라. 그러니까 돈 버는 소득의 너무 많은 부분을 은행 이자 갚거나 원금 갚는 데 쓰는 것을 좀 줄이겠다. 즉 빚을 많이 내지 마라.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좀 이제 이해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보통 대부분이 집 사는데 어렵고 살기 어렵고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라 그러는데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었나? 이것이 몽미?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이 정말 과열됐어요? 네, 많이 과열됐습니다. 예. 실제로 그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적으로 상승률이 22%였고요. 예.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52%가 전세 뛰었죠. 예. 어허. 이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예. 이러다 보니까 격차가 얼마 안 나니까 요 갭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집값 올라갈 테니까 좀 사면 안 되겠느냐 갭 싶어서 투기. 그렇죠. 아하. 갭 투자에서 뭐 대학생까지 심지어 좀 과장하면 예. 갭 투자해서 막 집을 사는 이런 현상까지 나오고 20채까지 있는데 직장인이 막 20채까지 사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잣돈 한 2, 3억 정도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한 10채 정도는 쉽게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과열이라고 우리가 정의하지 않으면 과연 어떤 걸 과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하. 진정한 과열의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왜 저를 노래 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과열시켰어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갭투기라고 하는 게 네. 2억짜리 아파트예요. 네. 근데 전세가 1억 8천이야. 예. 그럼 내가 2천만 원만 있으면 사. 그렇죠. 2천만 원 갖고 집을 한 채 샀네. 근데 그게 한 2억 2천으로 슬쩍 올라갔어. 그렇죠. 2천 벌었어? 야 이거 재밌네. 네. 계속하자. 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돈도 빌려갖고 그렇죠. 친구들한테 끌어갖고 그렇죠. 내가 이제 감각이 있잖아. 돈 내놔. 네. 했는데 이게 2008년도 미국에서 그렇죠. 모기지론-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면서 모기지론 터질 때하고 좀 비슷한 양상 아니에요. 그때보다 이 가계부채의 이 비율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더 심각한 더 상태입니다. 위험하죠. 훨씬 위험합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하나 집을 빚을 간신내고 하나 사서 네. 그걸 은행 담보로 해서 또 집을 사라. 근데 은행 담보가 100%도 넘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50만 불짜리 집을 담보로 했는데 네. 60만 불로 해줘. 그러니까 미래 가격까지를 미리 감안해서 사전에 대출을 해줬던 거죠. 그리고 그게 집값이 한두 군데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네. 지금 현재 그 가계대출이란 부분들, 가계부채란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당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나왔을 때가 한 130% 미국 부채 정도가 한 130% 수준이었는데 예. 작년도 기준인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한 160% 정도 수준 이 정도까지. 무슨 말이죠 그게? 이 가계부채 전체 이 비중이 예. 그렇게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높은 아니 상태. 130%라고 하는 기준의 100은 뭐냐고요? 기준의 100이요? 아니 그러니까 소득 대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벌으면 네. 가계부채가 130만 원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걸 하고도 빚이 더 남는다는 얘기죠. 다 상환했을 때도. 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이게 상승이 된다면 그 이익으로 충분히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몇 프로? 100 몇 프로? 160% 수준을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 시그널이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우리 거거든요. 국민이 번 수입으로 빚을 다 갚고 나도 60%를 못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까지 지금 문제가 오호. 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보는 라디오는 정봉주를 위해서 나왔다. 하하 이런 말씀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알리는 말씀 알리는 말씀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될 말씀. 자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죠. 정봉주의 정치쇼 공개 방송합니다. 자 목동 SBS 1층에 있는 락 스튜디오에서 오픈 스튜디오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제는요 여의도 UFC 함께하실 여의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표창원, 김경진, 이정미 의원님들, 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국민의당 김경진, 그다음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합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신청하시거나 언제든지 SBS 홈페이지 정봉주의 정치쇼 게시판으로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정치 1도 모르는 분들 혹은 정치 고수 다 듣는 방송입니다. 정치 1도 모르는 분들도 정치 구단으로 만들어드리는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 자 우리들에게 돈 팍팍 밀어주는 사람들 있죠. 법적으로 돈 되는 분들 스폰서. 잠시 뒤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칼을 댔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출 규제, DTI, LTV, DTI도 강화했다는 내용인데 적절했다 아니다 확실한 한 방이 없다 평가가 분분합니다. 대체적으로 중강도 정도의 강도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집값 어떻게 된 내용이길래 정부에서 칼을 뺐는지 6.19 부동산 정책 이후 시장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선 BSI 경영연구원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BSI가 뭐예요? 부동산 시장 인스티튜트, 부동산 시장 연구.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인철 경제 전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보는 라디오니까요. 어느 분이 안 보이시는 건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잘 보이는데요. 되게. 아니 여기로 하는데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렇죠. 하고 마이크. 이거 PD들이 하는 건데 내가 하지. 자, 이 기자님. 네.
어디 경제 전문 기자예요, 근데? 저는 이제 경제 전문에서 예. 이제 지금 소속에서 나와서 지금 독립을 했습니다. 아, 프리. 예. 프리랜서. 네. 그렇죠. 프리는 둘 중에 하나인데 돈을 많이 벌든지 깡통 차든지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예. 있어요. 예. 그럼 뭐 깡통도 차고 돈도 못 번다는 얘기. 자, 전문가분들 말씀인데 오늘 부동산 대책 무척 관심들 높은 주제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97님 벌써 문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자, 오늘도 문자 참여 부탁드리고요. 버스에서 듣고 계신 분들, 택시에서 듣고 계신 분들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함께 틀어놓고 계신 분들, 회사에서 틀어놓고 계신 분들 샵 1035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어제 정책 내용 기자님 브리핑. 네. 어제 그 6.19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일단 서울 전 지역 이 입주 전까지 등기 시까지 이제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이제 11.3 지난해 11.3 대책에서 37곳이 지정이 됐는데 청약. 예, 그렇습니다. 청약 뭐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예, 말이 좀 어렵죠. 예, 일단 37곳이었었는데 그게 세 곳이 더 늘어나서 40곳입니다. 예. 늘어난 세 곳은 경기도 광명, 부산의 진구, 부산 그 하반기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란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지금 기준금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연준이 하반기에 또 한 번 또 금리 올리겠다.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역전이 발생하겠죠. 아니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팩트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를 줬죠. 그렇죠. 근데 근데 과연 금리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물가는 좀 떨어지게 되나요? 물가 같이 올라가나요? 금리가 일단 상승이 되면 예. 아무래도 시중에 있는 자금이 흡수가 될 테니까 조금 물가를 좀 낮추는 그런 부동산가가 건 좀 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네. 그 충격파가 지금 얘기했던 갭 투기했던 사람들, 갭 투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올 위험성이 그렇죠. 있으니 한계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 이 어려운 부동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까 우리가. 방송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예. 이제 반대쪽 얘기를 하자면 어허. 지금 굉장히 이제 일부 지역의 과열 조짐을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지금 뭐 경남 과열되는 데만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경남이나 지금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인 울산, 예. 경남 이쪽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져. 아니 여기 서울 지금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 경기 이런데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국 부동산이 다 그 네. 아주 그냥 그 풍비박산 났어요. 네네. 부동산은 세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정부의 정책, 금리,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인데 아하.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부정적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후. 정부의 정책도 가계부채 때문에 가능한 대출을 줄여라. 뭐 2년 전에 비해서 정부의 정책이 180도 바뀌어졌죠. 예. 젊은 사람들이 빚내서 빚 섭사라라고 하던 것이 가계부채가 이제 커지고 그 부작용이 심각해질 거니까 차라리 이제 대출을 옥죄는 방향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예. 금리는 지금 올라가는 조짐이고. 한국은행이 1년째 기준금리를 연 1.25%를 유지하고 있지만 예. 이미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줬다라는 이유로 대출 금리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미 1금융권뿐만이 아니라 2금융권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한 이유로 대출을 못 받게끔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세 번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올 연말서부터 이제 물량이 당장 쏟아지기 하반기부터 시작하죠. 20만 채가 남아들고요. 내년에 합치게 되면 70만 채가 남기 때문에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올라갈 요인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이렇게 국지적 과열을 보이는 건 유동성입니다. 국지적 과열.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은행에 예금을 맡겨두면 어허. 이자가 이제 소득세를 빼고 나면은 거의 0%입니다. 1% 남짓 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 화랑이죠. 부동산 시장 화랑입니다. 가상화폐에 굉장히 투자하고 있어요. 금 가격도 다시 올라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이 투자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과열되는 부동산 지역으로 오고 있고 국지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익 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개미들의 무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죠. 이제 부동산은 틀립니다. 옆집에 있는 누구 아줌마가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어허. 나도 해야 된다. 어허. 뭐 이런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아,
옆집에 돈 벌 때 뭐 했지? 그렇죠. 그럼 무능한 남편, 예, 그렇죠. 무능한 부인. 예. 당신 재테크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 내 회사에서 진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못하고 있지. 왜 그러지?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뒤늦게 정말 시그널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적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듣고 있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희준님 과열 맞아요. 여기 대구도 2억 올랐어요. 유유. 1616님 저는 정말 부동산 1도 몰라요. 정치쇼 들으면서 10은 알게 되나요? 그렇게 해주세요. 부자 되고 싶어요. 아, 우리가 이거 부동산 컨설팅 프로그램이 아닌데. 자,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갈등이 있어요. 네. 나 한 2, 3천만 원 있어. 모아놨어 조금. 그리고 부모한테 좀 땡길 수 있어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집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갭 투자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값 올라간다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한 푼도 안 쓰고 서울에서 집 살려면 한 푼도 안 쓰고 직장인이 기장군이 추가가 됐고요. 진구 기장. 네. 자, 37곳 기존은 어디였었어요? 서울자치구 25개 다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뭐 경기도 과천, 성남, 아하, 부산, 예. 세종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네. 37곳에서 40곳으로 늘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이들 지역은 이제 주택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줄어들고요. 아하.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뒤따릅니다. 예. LTV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재건축 규제도 강화가 되는데요. 오호. 재건축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채만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어떤 가수요, 투기 수요 예. 막겠다. 부동자금의 흐름을 좀 막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경착륙만큼은 막아보겠다. 음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어떤 이 국지적 혹은 뭐 핀셋 규제로 요약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좀 큰 구체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분이 김종서 원장님이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설명하시겠어요? 네, 가위바위보 고 이긴 사람. 저는 가위바위보 원래 좀 약합니다. 아니, 하기도 전에 졌다고 어떻게 해요? 졌다 가리게 이기는 거 아닌가요? 아, 요거를 그거 하시는 김에 전매 금지 의미, 그다음 청약 조정 대상 의미, 그다음 재건축 규제 강화는 좀 설명을 했는데 네. 전매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듣는 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도 얘기를 못 해. 알겠습니다. 예, 전매 금지. 전매 금지. 입주 전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예.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 그동안은 사실 강남 4구에 대해서 이제 분양권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돼 왔습니다. 예. 입주하고도 등기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때까지는 사고 팔지 말아라. 물론 뭐 재산권 침해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시행을 해왔고요. 앞으로는 서울 전역을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전매 금지 지역을. 그렇습니다. 오호. 당장 이제 앞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은 예. 입주하고 등기가 날 때까지 사거나 팔 수가 없습니다. 없다. 자, 돌발 질문. 강남 4구 어디예요? 네. 강남 사고요.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아, 또 강남 강남 서초, 예, 강남 4구 어디예요? 예, 강남 서초, 그렇죠. 송파 이제 이 강동. 강동까지 강동. 포함이 아, 됩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예. 여기가 지금 부동산 과열되고 있다라고 정부가 아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그래요? 조선시대 한 것 같은데? 언제든지 기억도 안 나.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예. 버블세븐, 버블세븐 대못을 있었죠. 받겠다. 아, 이 베블세븐의 네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청약 조정 대상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지난 11.3 이 대책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데요. 돌발 질문 11.3은 10월 13일에 11월 3일이에요. 2016년 11월 3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다 알 것 같죠 사람들이. 11.3은 10월 13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1.3이 11월 3일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돌아선. 맞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요. 예. 이때 이제 청약 조정 대상이라는 게 뭐냐? 규제 강도가 투기 과열 지구보다 한 단계 낮은 강도가 좀 낮은 대책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예. 투기 과열 지구 되면 거의 한 14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뒤따르는데요. 예. 이거는 조금 그거보다 강도가 약한데 그 기준 대상을 보게 되면 어떤 데를 대상으로 해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하느냐. 일단 청약 조정 대상이란 내용. 예. 그게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예.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지역. 오호. 그리고 이제 청약 경쟁률이 5대 2를 초과하는 지역.
기계적으로 딱 정해놨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5대1. 이제 예. 가열 우려가 높은 곳을 이제 지정을 하는데 청약 조정 대상. 그렇습니다. 아하. 11.3 대책에 이미 37곳을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경기도 광명도 불안하고 어허. 부산의 진구의 진구. 기장군도 불안하다라고 해서 세 곳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예. 청약 조정 대상의 내용은 내용은 이제 만일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금융규제 대출 그러니까 LTV DTI가 현행보다 10% 포인트